2024년 4월 10일 수요일 히든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men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규입니다. 네, 오늘 이 총선 날입니다. 네. 그래서 공휴일이죠? 네. 공휴일에는 저희가 뭐 일정 때문에 좀 히든볼을 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사전 투표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형철이는? 저도 사전 투표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일정 마치고 간 다음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투표 당연히 또 다 잘 하셔서 뭐든 간에 우리 삶에 좀 도움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뭐 축구 팬들은 총선인데 이번 주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시작 네. 주간인데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면 새벽 늦게까지 경기 본 다음에 주무실 수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꽤 좋죠. 그래서 아마 이거 영상이 히든풋볼 풀 버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될 텐데, 제가 아까 아침에 아스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뭐 하나를 찍으러 나가는데 저희 지나가는 길에 감자탕집이 있어요. 저희 가끔 찍는 옆에 있는 24시간 참이와 감자탕집이 있는데 거기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들 한 4-5분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오늘 쉬는 날이니까 좀 늦게까지 한잔 때리셨나 보다 라고 해서 저희 제작팀 친구랑 지나가는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좀 먼 발치에서 이스타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손 놨는데 아스날 화이팅! 저도 예. 그랬습니다. 다 뭐 두 분 다 챔스는 보셨을 거고. 네. 네. 오늘 메인 이슈는 챔스이기도 하니까 네.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원래 이제 그 환희 형이 오프닝 토크에서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축구 의원을 뽑는다면 어떤 선수가 득표율이 높을 것 같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경험이나 뭐 청렴함, 뭐 적극성, 그다음에 어떤 뭐 입법 관련된 어떤 경력 이런 걸 했는데, 만약에 그 축구 의원을 뽑으면 어울릴 만한 사람 있나요? 형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일단 그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레전드 선수들, 뭐 네. 지단이라든가. 메시. 만약 라던가. 뭐 하지만 레전드 중에 마라도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안 되죠. 예. 네네네. 피구는 어떻습니까? 피구는 안 되죠. 어. 지금 청렴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네. 청렴하지 못한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레전드 선수 중에서 뭐 지단이라든가 베컴 같은 경우도 대중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스타 정치인이 있는 거니까. 선거에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역시 이제 박지성 선수가 아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면성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선거에 나오면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거에 나온 건 자기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왔을 때 되는 경우 많습니다. 호마리우도 사실 성격상 정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또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K리그 대통령을 한 명 뽑아야 돼요. K리그 대통령. 누굴 뽑을까요? 선수 감독까지만. 뭐 어떤 무슨 단장 이런 쪽은 논외, 감독이랑 선수만 쭉 놓고 봤을 때 K리그의 현 대통령은 누구일까? 김기동. 김기동. 네. 그러니까 이걸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K리그를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최강희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역. 현역 중에서 현역. 그래도 홍명보 감독 아닐까요? 홍명보. 네. 근데 두 분 다 1, 2년 전 이야기를 홍명보, 뭐 김기동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러네. 선수 중에서는 정치인이 있네. 정치인. 야, 이게 정답이야. 했잖아, 얼마 전에.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있네. 얼마 전에 골도 넣었잖아. 골 넣었어요. 정치인 선수가 대통령을 하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챔스 8강은 이제 두 경기가 나왔는데, 아스날 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랑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내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고, 그다음 파리랑 바르셀로나 경기예요. 네. 아무래도 내일 경기가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 경기가 비교적 그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오늘 경기에 이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특히나 아무래도 이스타TV는 이제 뭐 제가 좀 오래 아스날을 좋아하던 것도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 이 주목이 많이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대2 무승부, 그 다음에 레알이랑 맨시도 3대3 무승부, 네. 합쳐서 두 경기인데 무승부 두 경기인데 10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진짜.
골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아스날 대 이 바이에른 뮌헨 경기 요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일부러 썸네일에 박아놨어요. 사실 저는 경기를 끝나고 바로 컨텐츠를 찍고 오느라 그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는 장면.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미팅 준비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슈로 뜬 거야. 봤는데 뭐 이런 다 있지 이 새끼. 그러니까. 아니면 이번 시즌 내내 마갈량이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리바보다 더 중심축에 있는 선수가 마갈량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P3 울렸는데 손으로 쳐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사실 중계 중에 비중 있게 잡히지 않았고 앞에 있는 케인인가가 뭐 어필을 하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투엘 인터뷰 보고 장면 보니까 주심이 말한 게 더 웃겨. 어린아이의 실수. 무슨 그럼 어린아이의 실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봐줘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해서 경기가 안 그래도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슈, 그러니까 그런 오심이 하나 딱 덮여지면 경기 내용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약간 전술적으로 이랬다. 예를 들어 저는 아스날이 오늘 투엘과 바이에른 뮌헨의 나름의 노련함에 그 수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덫에 걸려. 그런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오심이 나오면 그게 그 순간에 만약에 이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PK가 나와서 3대1이 됐으면 사실 그거 그냥 끝난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2대2가 됐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원정 가가지고 지금 원정 다득이 없어졌잖아요. 네. 뭐 1대1이 돼요. 그럼 연장 가고 승차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스날이 4강에 올라가는 희박한 가능성이 생겼어.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이나 투엘이나 선수들 입장에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말 같지도 않은 플레이를 한 놈이나 네. 마갈량이스나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어필이 됐으면 VAR을 보든지 뭐든지 간에 판정으로 다시 뒤집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애 실수라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누가 그럼 봐도 마갈량이스는 어린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뭐 사실 비교적 어린 선수긴 하지만 어린 아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 아니죠. 뭐 챔피언스리그 경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실전은 실전인데. 전 그리고 오늘 주심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하프타임 때 그리고 이제 그 후반 종료 직전에 경기 끝내는 타이밍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추가 시간 공격 진행 중인 거 아직도 뭔가 좀 진행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냥 슛을 빡 불어버렸잖아요. 네. 괜히 양팀 선수들 그것 때문에 또 과열되고 찜찜함에 남기고. 전 그런 것도 경기 운영도 좀 애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갈량이스의 그 논란의 핸드볼 장면. 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장면일 뿐더러 주심이 그걸 그냥 이 용인의 건덕지를 남겨서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심판 자격증이 있는 네. 이완우 해설위원이 뭐 좀 얘기한 게 그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휘스를 안 불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는 불었잖아. 네. 그러니까 굳이 불었어요. 그럼 불었으면 그 분 거는 분 거니까 그럼 마갈량이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그랬으면 휘스를 불어서 판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얼토당토 않는 그 무슨 애 실수인지 뭔지라니까 투엘이 당연히 어이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정확히 규정집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저도 규정집이 그 완유현님한테 받아가지고 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규정집. 골킥으로 재개될 때 웬만하면 주심은 휘슬을 부이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면 휘슬을 너무 많이 부이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휘슬을 부이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골킥을 찼는데 막 핸드볼을 불었잖아요. 근데 주심이 휘슬을 안 불었어요. 딱 그 직후의 상황이면 그냥 다시 차는 거 용인해 준대요. 근데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심이 휘슬을 불었잖아요. 불었잖아. 불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기 진행한다라는 걸 주심이 알려준 거고 사실 심판들의 규정집으로 따지면 주심이 휘슬을 분 거는 안 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불어서 경기 진행을 주심이 일단 못한 거다. 첫 번째. 근데 휘슬을 불었다면 명확하게 상황을 봐야죠.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근데 자기가 휘슬을 불어가지고 더 상황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이거 난 반칙 안 불 거야? 라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 거기서 거죠. 또 관대함이 나오는 거지. 굉장히 무책임한 무책임한 경기 운영이라고 거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바르셀로나 경기 중에서 그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볼이 나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라오가 리바운드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지가 리바운드하고 성공하다니만 깜짝 놀라서 볼을 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얘기했을 때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라인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네. 그래서 라인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볼 잡아서 다시 이제 던질 생각으로 그걸 잡았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순간 내가 생각하기엔 마갈량에서도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휘슬 소리가 들린 다음에 그걸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다시 잡아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분 얘기 나오는데 시티 레알 심판은 공평하게 개갔던데 거기도 좀 주심이 그냥 안 그랬어요? 좋았어요. 아 안 그래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안 좋았고 그리고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몸싸움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게 반대했다. 보다 보니까 예.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 양쪽 모두 형평성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판정이 양쪽에게 모두 다.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뭐 다 그러면 좀 이제 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아스날은 이 아까 있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마갈량이스 핸드볼 이슈와 그 주심의 거지 같은 판정 네. 그리고 이상한 인터뷰 마갈량이스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잡은지 모르겠는데 휘스를 들었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무조건 거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상황이 나오면 경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냥 아스날 팬 입장으로 봤을 때 마갈량이스가 이런 미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이번에 PK를 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욕은 했겠지만 마갈량이스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비교적 덜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내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경기 뛰기도 네, 했고요. 경기를 많이 요즘에 뛰었기 좀 때문에. 부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기 때 이런 미스가 나오면 항상 이 그 아스날 팬들, 그러니까 비교적 아스날을 오래 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챔스 쫄보 근성. 아, 이게 왜 항상 이럴 때 나올까? 근데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면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온다는 건 경험 부족. 얼타고 있는 그리고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흔들린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그나브리한테 준 실점 장면도 마갈량이스 나야가 동선이 좀 소통이 좀 꼬여가지고 네. 볼 처리 애매하게 하다가 마갈량이스 패스 미스 나오고 아. 그게 역습으로 이어져서 그나브리가 골이 나온 거잖아요. 18분에 그나브리의 골이 터졌는데 그 전까지 아스날이 나름 일방적으로 공격 두들기고 하는 모습이었다가 딱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분위기가 딱 넘어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실수가 유독 이번 경기 때 아스날이 좀 많았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스날이 긴장을 많이 했어. 사실 홈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결과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는 수비력. 그리고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2연패 당하고 있었고 그죠.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팀 템포라든가 팀 컨디션이 좀 저하된 상태니까 아스날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카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아스날 경기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스스로 좀 무너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스날이 그 이길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모른다. 다만 이 경기가 저는 지든 비기든 이기든 이런 실점이 연달아 나오는 게 이게 짜증이 나는 건 이런 경우를 정말 숱하게 많이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르센 벵거 감독 때부터 아스날 팬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ame old story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빅매치에서 무너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쵸. 뭐냐면 초반에 10분, 15분을 진짜 잘해요. 막 몰아쳐. 와, 경기를 왜 이래?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아스날 팬들은 알아요. 불안하다. 골을 넣어도 불안하고 못 넣으면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신나게 라인을 올려. 와, 된다 막! 이러다가 뒤통수로 공이 날라와. 근데 그때 아까도 후토크 때 얘기했는데 멀쩡하게 잘하던 애나 아니면 혹은 약간 불안한데 했던 애가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속도가 빠른 윙포워드가 있으면 그 공을 탁 친 다음에 혼자 넣어. 만약에 속도가 빠르지 못해요. 그럼 탁 한 다음에 수비수가 누가 존나 쫓아와. 됐나? PK. PK 또 많이 내죠. 그리고 실점. 이걸 진짜 이제 과장 좀 보태면 전 20년을 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자주 당했던 경우가 누가 또 있냐면 첼시. 첼시가 예전에 로벤이나 더프 있을 때 아니면 아자르 있을 때 그 다음에 맨유 누구 있을 때 루니 있을 때 눈이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아까 라야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왜 나와? 근데 그때 마갈랭이스랑 꼬였어요. 그쵸, 꼬였어요, 그거. 뒤에 있었으면 그냥 뒤로 주고 끝났을 거야. 맞아요. 근데 얘가 키비오로한테 주니까 키비오로도 꼬였어. 그러다 당한 거거든요. 그때 멘탈 나가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된 다음에 또 먹은 것도 키비오로가 그냥 털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아르테타가 좀 이제 팀을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그에서는 이제 그런 걸 덜 당해. 근데 챔스 가니까 여지없이 그 버릇이 나오더라. 아, 이거 16강 포르투전만 봐도 사실 분명 아스날이 더 매끄럽게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좀 말려든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케인에게 PK골을 내준 다음에 1대1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팀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수들의 실수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런 실수를 하거나 또는 동선이 겹치거나 PK를 내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교체 카드를 활용한 것. 근데 그것이 그나마 효과를 봐서 트로사르가 동점골 넣은 거 아니겠어요? 뭐 제주스가 사실 서브로 들어와 좀 잘했으니까. 진짜 잘했죠, 제주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주스를 선발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죠. 네. 그래도 2차전이 항상 이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는 있기 때문에 예. 2차전에 대한 바로 다음 주잖아요. 제주스는 아마 원정에선 그래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독일 원정이잖아. 그렇지. 부담은 되죠. 부담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키비오르를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근데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키비오르는 같아요. 사실 속도 있는 윙포드들한테 털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첸코 대신 키비오를 쓰려고 했던 어떤 방식은 이해는 가요. 왜냐면 진첸코 수비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선수니까. 근데 뭐 이것도 사실 라커룸의 상황이나 지금 전체 컨디션을 감독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제가 아르테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결국엔 골이 들어갔지만 사이드백 교체를 토미야스로 하는 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75분에 동점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트로사르가 동점골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파티도 있었습니다. 근데 파티랑 그 진첸코가 공을 너무 그냥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공격을 도대체 이렇게 그냥 주는 거야? 공 잡고 어떡하지 하다가 나가고 막. 하나하나 소중히 다뤄도 거기서 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게 오늘 바이언이 이전 리가 경기들이랑 다르게 수비적으로 집중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나브리 사네가 밑으로 내려와 수비를 잘해줬고 라이머가 알폰소 데이비스 결점을 굉장히 많이 가려줬어요. 고레츠카도 잘해줬죠. 두텁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공을 그냥 틱틱 던진다고?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 3선의 미드필더가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비 라인과 이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 거기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스날의 측면 공격수들이 득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측면의 빈 공간을 또 어떻게 메우느냐의 그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경기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공격수들이 속도 살리면서 공격하는 장면도 있었지만은 밑으로 자주 내려와서 맞아. 수비 가담해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좀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효과를 본 것 같고 반면에 제가 본 사이트 중에서는 토미야스를 선발로 예상하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전체적인 폼을 봤을 때는 측면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맞아요. 그리고 해리 케인이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장면이니 측면 쪽에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비수를 기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개인 수비 잘하는 네. 그렇지. 그럼 키비오르나 진첸코보다는 토미야스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이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택은 결국은 키비오르였고 그 다음에 진첸코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윙들이 올 시즌 전 최고의 경기 중 하나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원래 이렇게 윙 컨디션이 확 올라왔던 팀이 아닌데 사네도 오늘은 싸네. 독일 현지 매체 평점의 숫자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매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점을 받은 매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럼 잘했다는 최고점이란 팀이. 얘기일 텐데. 사네도 잘했고 그나브리의 이 활약은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바이언 팬분들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나브리의 그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쵸. 시발점 역할을 했으니까.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사네는 개인적으로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슈팅을 바로 때렸으면 더 좋았을 그런 만한 것들이 장면이 있었지. 있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놓치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게 그 바이언이 오늘 만약에 리가에서 하이덴하임이랑 네.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지배를 하면서 후방부터 빌드업을 해가자는 경기를 펼쳤으면 저는 이런 경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실 중원도 비교적 잘 안 돌아가고 빌드업도 잘 안 돼요. 바이언이 리그 경기를 보면. 근데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서 카운터 친다. 왜? 얘네 올라올 거니까. 라고 판단한,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 역량을 발휘한 바이언 선수들이랑 투엘이 이번에 저는 아스날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명확하게 쳤다고 봅니다. 네. 전략 준비를 잘했고 또 최근에 이제 수비진 재편되고 나서의 투엘의 전술은 조금 더 라인을 내리고 수비 미드필더 사이간격을 좁히는 쪽의 전술의 컨셉을 많이 두는데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특히 뭐 딱 알맞은 경기 운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언은 지금 상황에선 개인 능력들이 좋으니까 역습 위주로 수동적인 경기를 하는 판을 만들어야 그래도 본인들의 경기력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2차전 어떻게 보세요? 그나브리는 일단 햄스트링 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2차전도 매우 어렵다고 봐요. 어렵죠. 네. 사실 1차전이 아스날 승리로 끝났어야 돼요. 아스날이, 그래도 사실 모른다. 준결승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은 경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 경험 차이가 선수들의 심리적인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해리 케인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경험한 선수라 할지라도 이런 빅경기에서 그것도 아스날을 상대로 토트넘 출신이 PK를 찰 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템포 죽이면서 골키퍼 먼저 움직이게 하고 툭 처리하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경험, 역량 이건 여전하다. 저는 방금 형 얘기에 좀 다른 의견을 하나 보태자면 전 해리 케인은 오늘 눈빛을 봤습니다. 해리 케인에겐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눈빛이 자주 보던 눈이야. 바이언 가서 나오던 눈이 아니야. 그리고 해리 케인이 제일 잘하는 게 뒤쪽으로 내려와 있다가 어그로 끈 다음에 양쪽 측면으로 날아가는 윙포워드한테 공 던지는 거 그거 소니랑 잘해. 얼마나 많이 했던 거예요. 잘해. 근데 딱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윙드도 잘했고 이게 북런던 더비야 뭐야? 약간 그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고전은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주도권 자체가 아스날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는 바이에른 뮌헨이 갖고 갈 것이다. 만약의 경우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에서 2대1을 만들었는데 홈에서 져서 못 간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이에른 뮌헨 팬들 입장에서는 투엘 너무 싫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죠? 리그에서 지금 레버쿠젠하고 16점 차예요. 더군다나 인터뷰하는 것도 뭐 무슨 축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요. 그런데 원정에서 무승부하고 홈에서 패배한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난리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아스날 시점에서 만약에 경기가 잘 풀리기를 바란다면 이거에 역으로 해야 돼요. 알리안츠 아레나잖아. 그러면 차라리 바이언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하게 하고 아스날이 웅크리고 있다가 카운터를 치는 그림을 그려야 아주 신락 같은 희망과 일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지금 오늘처럼 우리는 원래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 압박해서 바이언을 누르겠다라고 하면 또 카운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지 쉽지가 않을 않아. 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팀의 색채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팀의 컬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스날이 그 맨시티 원정 가서 비겼잖아요. 전 예전부터 그런 경기를 하길 바랬어요. 벵거 때부터 이어진 그 아스날의 아름다운 축구. 공격적이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축구가 때로는 이런 경기는 그냥 내려앉지. 그러다 카운터를 치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축구 그리고 티키타카 이런 축구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거리의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중에 연결고리 한 명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럼 그 순간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역습 기회를 너무나 잘 살린단 잘 살리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정에서 지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위해야 돼요. 더 위해야 돼. 아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언 팬분들은 또 팬분들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나브리가 못 나올 수 있다는 것과 폰지 못 나오죠? 폰지도 못 나와요. 그래서 측면의 퀄리티가 2차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브리 이번에 잘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이 원정에서만큼 뭔가 공격에서의 속도감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결국은 지금의 투의 전술이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상대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도권을 상대한테 준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 기회를 홈이지만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그것도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뭐 아스날 입장의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바이언 팬분들도 나름의 불안 요소는 있을 것이다. 아, 불안하죠. 네, 저는 네. 이거 왠지 아스날이 공격은 많이 하고 바이언이 결정력은 보여주고 해서 또 연장 갈 가능성이 꽤 농후한 8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꾸레로서 현재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마음을 좀 유추를 해본다면 매 경기 불안합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그럼 경기 혹시 볼 때도 8대2로 진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8대1로 이긴 경험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8대1로 이긴 팀이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기력이면 매 경기 불안해요. 리그에서 순위가 낮은 팀을 만나도 불안합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1차전 무승부인데 2차전 불안하죠. 네. 그 0506 시즌 얘기를 아까 그 경기 라이브 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0506 시즌을 아마 본 분들도 많을 건데 좀 못 보는 분들, 못 봤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0506 시즌에 리그에서 잘한 시즌이 아닙니다. 이거 토트넘이 식중독 때문에 아스날이 겨우 4위했어요. 근데 챔스에서 결승을 간 시즌입니다. 네. 그럼 이때 챔스에서 잘했는가? 라고 보면 저는 이때 벵거가 챔스에서 본인의 축구를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백포가 누더기였어요. 플라미니, 투레, 샌드로스, 에보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뭐야? 근데 얘네가 그 무실점 기록 쓰면서 결승을 갔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 아스날 0304 무패랑 0405 좋았을 때 스쿼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저는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4강 비아레알은 저는 할 만한 팀이었다고 보거든요. 저 객관적 전력이 센 팀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16강에서 레알 잡았잖아. 그때 레알이 엄청 잘하던 레알은 지금 레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레알이랑도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밸런스가 비교적 무너져 있었던 레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맨시티전에서 내려앉아서 비겼잖아. 나는 그게 잘했다고 판단해요. 이 경기도 사실 영주 형이랑 형철이 얘기대로 아마 본인들의 축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한 번쯤은 조금 수동적으로 저들이 올라오길 기다린 다음에 좀 영리하게 축구를 해보는 그림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바이언이 요즘 수비 라인이 뒷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허용하지. 덜리우트나 다이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타깝게도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도 지금 합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공간이 있어. 그럼 그거를 조금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런데 이런 축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팀의 팬들은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원정 경기야. 네. 그러면 야 그렇긴 하지만 이기는 축구 한번 해보자. 좀 라인 내려서 단순하게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공격수가 있으니 네. 역습으로 골을 넣을 수 있잖아. 저는 당장 내일 경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그랬다니까. 그렇지. 지금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깍쟁이 맨날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야 보수적으로 존나 얘기했더니 아까 보니까 이 새끼 설레발 졸라 치더니만 골 좋네. 야 뭐 와갖고 우리 영상 댓글에 우리 영상이 사실 좀 커뮤니티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 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나보고 설레발 쳤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난 뭘 해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그래도 모릅니다.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새끼 영레발 존나 때리네. 그래갖고 그런 거 감안하고 그리고 사실 맞기도 맞잖아. 뭐 이기려면 이번에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투표에 그럼 내가 거기다가 뭐 맨시티랑 딴 데 찍어요? 아스날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찍었더니만 이 새끼 아스날에 투표하더니만 이 표정 봐라. 존나 설레발 떨더니만 골 좋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조언을 구할게.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감스트님처럼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거는 근데 스트처럼 좀 찰지게 못해. 그건 인지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그 기가 막히게 좀 이렇게 좀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또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지금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나도 바르셀로나 찍었거든. 난 솔직히 설레발을 좀 했거든요. 네. 챔스의 우승팀, 자기 응원팀 찍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탠스를 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럼 영레발을 해? 아니면 설레발을 해? 뭘로 할까? 야 그거는 또 저분들끼리 회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회의를 한번 해줘봐.
또 이렇게 자리 내가 그러면 스탠스를 좀 잡아볼게. 예. 약간 그럼 설레발 쪽으로 갈까? 둘 다 해? 존나 설레발 해볼까? 그럼 야 2차전 몰라. 이렇게 가끔 오심 때문에 운 좋게 무승부 나왔죠? 사실 마갈량에서 그거 먹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났어요. 2대2 몰라. 바이언? 홈? 솔직히 몰라요. 첼시는 거기서 우승도 했잖아요. 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리고 어차피 2판 4판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뭐 덜리우트 다이어가 나오든 우파 김민재가 나오든 뒷공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2대2 똑같이 나와서 연장 가. 연장에서 골 안 나와. 예. 승차 승차. 가서 포르투 때처럼 라야 이번에 개 같은 짓거리 한 번 했잖아. 결자 해제해라. 아. 그래서 4강 가. 4강 가서 레알이든 맨시티 만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설레발이 좀 약해. 그냥 90분 내에 이긴다고 얘기해야지. 넌 지금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는 거야. 아니, 설레발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잡았다. 독일 원정? 독일 어쩌라고. 씨. 우리가 경기력이 더 좋은데. 가서 그냥 잡을 거야. 이번에 우리 우승 기회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갑자기 뭐 연장을 가고 라야가 실수를 만회하고 좀 약하다, 야, 설레발이. 심지어 승부차기 얘기하실 때 한 3초 정도 텀 발생하실 거 아시죠? 이게 본심이 이래서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이게 방송이 설레발이 잘 안 많아졌어요. 되네. 그럼 이제 영레발로 가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영레발이 아닌 게 나는 진짜 좀 이렇게 될 그림이 나 심지어 어떤 그림을 예상한 줄 아세요? 내가 라이브 때 얘기했어. 홈에서 예를 들어 이겨요. 이겼어. 그래서 짜스! 근데 바이언이 투회를 야, 너 지금 꺼져. 바로 경제. 그런 다음에 갑자기 바이언이 뭉쳐. 5대1 패. 은퇴한 유파인케스가 나타나. 아니면 그냥 저기 토마스 밀러가 내가 플레잉 코치다 이 새끼들아. 내가 골 많이 넣어봐서 알아. 딱딱딱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2대1로 이겼는데 야! 투엘 경질 5대1 패. 5대1 또 나왔네? 나 이 그림도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레발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차라리 예를 들어 레알이에요. 그러면 레알 옛날에 그 0506 때 앙리가 골 넣어서 이겼어요.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바이오는 진짜 솔직히 너무 약간 이게 너무 많이 맞았어. 근데 이게 확실히 설레발. 이게 그래서 내가 설레발 하려고 해도 이게 툭툭 걸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설레발보다 훨씬 자연스럽기는 해요. 어어. 역시 형님은 영레발이야. 역시 영레발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영레발이 맞는 것 같아. 그 천성이 영레발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야 천성이 영레발. 천성이 영레발. 아니야 나 오늘은 이게 좀 약간 뭐 경기 라이브 볼 때는 막 욕을 했죠. 그리고 마갈랭이 씨도 아까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지. 뭐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 무슨 혼자서 아까 어떤 다른 그 미팅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좀 내 이등병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이경 때 내가 군번이 존나 풀렸어요. 중대 완고를 7개월을 했어. 그게 풀린 거야? 제가 7개월 만에 들어온 신병이라 저는 그냥 마지막 7개월을 너무 말도 안 되게 군번이 잘 풀렸어요. 중대 왕고를. 네, 중대 소대가 왕고. 아니라. 중대. 와. 중대 7개월 만에 들어온 신병이었어.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내 바로 윗선임이 막 독을 품고 있었어요. 신병만 들어와라. 왜냐면 윗선임은 막내를 7개월을 막내를 7개월 한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는 그냥 맞았거든요. 왜? 넌 플러스니까 맞아도 돼. 넌 7개월 동안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게 있어. 나 사실 일 잘해. 더러운 일 저 존나 잘해요. 너 변기에 손 넣고 똥 쑤시는 것도 해. 하는 거지. 근데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난 이등병이 이유가 딴 게 아니야. 그게 맞고 몰아붙이면 머리가 하얘져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더 맞아. 근데 나중에 나 걔네들이랑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하고 특박 때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렸어. 그래서 야 근데 너는 그때 왜 그렇게 어를 탔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야 말투고 어차피 술 한잔 마셨으니까 그냥 얘기했더니 내가 야 그렇게 많은데
머리가 안 하얘지냐? 그러니까 내가 맞아서 그런 건데 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 동기라든가 아니면 윗사람이 간격이 좀 좁으면 네. 서로 얘기를 해. 아, 그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 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7개월 정도 차이 나면은 얘가 막내 중에 막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너랑 놀 짬밥은 아니잖아. 맞아요. 차기수인데 7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도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났던 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릴 타지? 그러다가 리그에서는 멀쩡히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걸 보니까 아 얘네들이 진짜 존나 쫄았구나. 막 긴장하고 그래서 아유 오죽하면 제가 그 이따 올라가겠지만 그 대사가 생각났다니까. 살인의 추억의 대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 멀쩡하게 잘하다가 이렇게 쪼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야 형철아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이 얘기 듣고 지금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아니야. 있는데 아니 너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안 그래. 내가 봤을 때 할지도 생각을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너 군대 생활 진짜 잘할 스타일이야. 형철은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 마. 이런 저기도 아니고 여하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뒷머리 지금 길러라. 지금 즐겨. 형 그러다 형철이한테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여러 생각을 해주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2차전은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뭐 가장 좋은 저는 시나리오가 연장까지 끌고 가는 거. 그쵸. 왜냐면 원정다득이 있었으면 끝났습니다. 원정다득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레알 아스날 다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원정다득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이 얘기에 물어서 레알이랑 맨시티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철이는 어떤 경기를 봤죠?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나요? 저는 이제 이거 보느라 이 경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레알 맨시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레알 맨시티는 풀타임을 다 봤고요. 그리고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레알 맨시티 경기는 미친 경기였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패배가 2패밖에 없는데 이게 다 아틀레티코 맞아요. 마드리드 원정 경기 패배거든요. 라리가 6라운드 코파델레이 경기. 그런데 홈에서 패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베시바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 네, 루닌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루닌이 또 루닌 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경기 시작 2분인가 3분 만에 선제골 넣으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 다음부터 에너지 레벨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또 한 가지 안첼로티 감독이 이 경기 준비를 좀 잘했다고 느낀 거는 호드리구가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는 왼쪽에 있을 때 골을 많이 넣거든요. 좌드리구,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고 비니시우스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이 딱 들어갔죠. 네, 4-4-2 포메이션 가동에서 주드 벨링엄하고 비니시우스를 투톱 그리고 호드리구를 왼쪽 측면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하고 주드 벨링엄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카마빈가 슈팅이 후벤 디아스 맞고 들어가서 후벤 디아스의 자책골이 되고요. 굴절이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왼쪽 측면에서 비니시우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니까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가 좀 끌려다녀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들어갔을 때 비니시우스가 뒤쪽으로 볼을 주면 호드리구가 다시 들어가고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호드리구가 또 뒷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패턴으로 뒷공간 빠져 들어가는 호드리구, 비니시우스의 전진 패스, 호드리구가 수비 앞쪽에서 또 슈팅했는데 이게 또 수비 맞고 들어갑니다. 굴절돼서. 그래서 전반전이 2대1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여우라고 생각한 거는 2대1이 되는 그 순간 상대가 맨시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4-2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잠깐 내려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를 그 전부터는 내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역전을 시켜놨으니까. 일단 뒤집어놨다. 네, 그리고 나서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니시우스 달려, 호드리구 달려, 그러면서 이제 역습으로 이제 경기를 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맨시티는 전반전에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 촘촘한 수비를 공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제 관건은 펩이 어떻게 갖고 나올 것이냐. 사실 혼란이 보여준 게 전반전 슈팅, 루닌이 막은 슈팅, 강력한 슈팅 하나 말고는 혼란이 보여준 게 없어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경기 내내 코바치치가 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러니까 라인업 때 코바치치 얘기하고 후반전 끝날 때쯤에 코바치치가 아직도 뛰고 있네? 그러니까 코바치치가 무언가 했겠죠. 네, 근데 존재감이 좀 없었던 거죠.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확 보일 일이 없었어요. 네. 오른발은 몇 번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했는데 맨시티는 확실히 펩이 바르셀로나 시절, 바이에른 뮌헨 시절, 맨시티 시절 이렇게 겪으면서
많이 보완하고 다듬었다는 게 느껴져요. 엄청 많이 다듬었죠. 네. 사실 물론 바르셀로나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박스 바깥쪽에서 확실한 기회가 있으면 중거리 슈팅을 때리죠. 안 때리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팀들은 감독이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슈팅 기회에서도 만들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전반전에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치. 후반전에 박스 안쪽 근처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한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빠방 때렸는데 이게 필포든 한 방. 네? 그 방 방이 뒤로 한 방. 방. 네. 그러면서 다시 이 경기를 3대2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급해지는 거죠. 그죠? 뭐야, 홈인데. 네. 그래서 이제 브라인 디아스도 투입하고 뭐 호셀로도 투입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비니시우스가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 도움 2개 기록했는데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발베르데가 들어가면서 발리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경기는 3대3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안심도 했겠다. 왜냐하면 2대3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3대3이면 쏘. 원정. 사실 괜찮죠?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원정다득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골을 많이 넣으면서 특히나 추맨이 일찌감치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맨시티에게 오히려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안첼로티 감독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쵸. 안첼로티 감독이 3대2로 뭐 맞췄거나 또는 2대1로 맞췄으면 맨시티 원정에서 전반전에 보여준 그 패턴. 네. 사사이 바탕으로 해서 역습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압박, 전환, 그리고 공격 템포 이 세 가지가 진짜 무섭거든요. 이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상대 끌어들인 다음에 그렇죠. 빠르게 역습으로 갔을 때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 2차전에서도 전반전부터 많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3대3이 됐으면 원정 다득점이 없으면 2차전은 이제 원점에서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욕심내서 라인 올리고 막 이러면 지난 시즌처럼 그렇지. 당할 수가 네, 있다. 오히려. 그 형철이 쪽에 맨시티 얘기를 좀 물어보면 홀란드가 최근에는 좀 비교적 눈에 띄지 않죠. 이 경기도 좀 그랬죠. 많이 안 뛰었죠. 네. 사실 뭐 벨링엄 홀란 대결로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둘 다 막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벨링엄은 이제 레알이 공격수가 이제 보강이 됐을 때 다시 미드필더처럼 내려오게 될 텐데 네. 저 거기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드리구하고 주드 벨링엄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플랜 A에서. 예. 이거는 주드 벨링엄은 어느 위치에서든 잘한다는 생각이 있고 호드리구는 왼쪽에서 잘한다는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바꿔놨고 호드리구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드 벨링엄의 경기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벨링엄을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전에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처럼 중앙 미드필더로서 좀 더 관여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그 선수 조율, 전환, 뒤에서 침투하는 게 또 되게 더 위력적인 거 아시죠? 전방에서 그냥 고정됐다고 해서 침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뒤에서 본인이 볼을 좀 연계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공간으로 기습적으로 들어갔을 때 벨링엄은 또 굉장한 장점이 나오는 선수라서 공격수 스쿼드 쪽에 이제 보강이 될 때 음바페가 온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랬을 때 벨링엄의 위치가 조정됐을 때 저는 더 레알에서 이제 더 많은 경기 영향력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드 벨링엄 얘기하는 거는 주드 벨링엄이 1인분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주드 벨링엄 보면은 2인분, 3인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2인분, 1.5인분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느낌이 있는데 드는 그것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경기 보다가 홀란드 욕했어요. 홀란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됐어.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게 얘가 결국 볼이 안 오면 엘링 홀란드 수직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압박해주고 볼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로드리라든가 스톤스가 볼을 잡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란이 여기서 연결된 다음에 빠르게 공간 쪽으로 가거나 전방 쪽에 위치를 좀 잡아주면서 라인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도움 주고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요. 나란히 올라가. 그러면 패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하면은 이 공격 전개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내가 한 3차례, 4차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홀란드는 아무래도 2년차 징크스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펩
축구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많은 선수들이 좀 시간을 네. 필요로 하는데 그죠. 하여튼 최근에 홀란드는 지난 시즌이랑도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홀란드랑도 좀 다릅니다. 가짜 구번을 써보면 어떨까? 오히려?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확 잡고 가는 그 가짜 구번 전술이. 왜냐면 지금 혼란이 나왔을 때 오히려 10명에서 경기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좀 많이 어리지. 떨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왜 그거 있잖아요. 공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네. 미끼를 잘 가져가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근데 지금 혼란은 그 미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리디거에게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네. 그럴 바에 차라리 가짜 구번이 낫지. 그러니까 전방에서 라인 타고 있을 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디거 같은 수비수가 붙으면 네. 그러면 툭 밀고 공간 만들고 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네. 하죠. 근데 툭 밀었는데 리디거가 안 밀려. 리디거가 잘 안 밀리지. 네. 그때부터 뭔가 플레이가 안 돼. 왜 안 밀려? 그 리디거가 사실 공격수 진짜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의 진짜. 수비수기 때 자기가 잘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1대2 상황이 좀 지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홀라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데 펩 입장에서는 이걸 빼야 되는가? 근데 빼기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한 방이 있는데 네.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회만 생기면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안 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마 이게 펩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음으로써 상대 수비가 더 이제 중앙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건 있죠. 뭐 올라가는데 좀 제약이 걸리죠. 예. 혼란이 뒷공간에 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무시는 못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혼란의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란을 둠으로써 발생하는 팀의 이득이 더 큰지 아니면 혼란을 빼고 그 자리에 좀 다른 전술적인 변형을 가져가서 경기에 대한 또 패턴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더 이로운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럼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피지컬적인 휴식이 아니라 잠깐 머리도 식히고 그러면서 전술도 다시 좀 해보고 팀도 그러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이제는 혼란이 없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혼란이 있음으로써 팀이 누리는 효과보다 네. 저는 더 이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제가 깜빡 잊었었는데 덕배 없이 나온 맞아요. 한 경기거든요. 예. 네, 복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덕배가 제외가 됐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필포든 베실바 오른쪽 라인에서 위치 바꿔가면서 공격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 라인으로 상대 수비를 당긴 다음에 왼쪽에 제크릴리시에게 넘겨서 네. 제크릴리시가 카르바하라고 1대1 대결을 펼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플레이 패턴은 확실히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패턴 중에 혼란은 하나도 관여가 안 얘기가 돼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그리고 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로드리가 정말 어려워하다가 스톤스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 좀 풀렸다. 그쵸. 로드리가 조금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로드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실 뭐 대표팀 일정도 그렇고 팀에서의 그 경기도 그렇고 예. 워낙 많은 경기를 뛰고 있어서 사실 지시법도 한데 그 로드리가요 너무 잘하는 선수고 진짜 대단한 선수는 맞는데 2020-21 시즌이었나? 그때도 이 3월, 4월 무렵 요때쯤 지쳤어요. 그때 칸셀로도 잘했다가 같이 맞아요. 지치는 그게 기억이 좀 나는데. 말씀해 주신 거 확실하게 떠올랐는데 예. 2020-21 시즌이 맞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3월에 A매치 기간 딱 갔다 오고 나서 로드리도 칸셀로도 확 지쳐가지고 지친 거지 진짜. 그래서 맨시티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그게 네. 결국은 좀 좋았던 폼이 떨어지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로드리가 이번에도 제가 볼 땐 조금 체력적으로 부침이 오는 시기가 왠지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거에 떠나서 사실 그 자리에 뛰는 선수는 아무리 월드 클래스 선수라 해도 한 명이서 서서는 지금의 전술 트렌드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버겁죠? 누군가는 파트너가 뛰어줘야 되는데 스톤스는 그 애를 봤을 때 패스도 돼, 수비도 돼, 움직임도 좋아, 전술 이해도도 훌륭해. 내구성 빼곤 다 좋아요. 스톤스야말로 진짜 만능의 파트너에 가깝다. 근데 이 경기에서 로드리하고 스톤스의 플레이는 눈에 들어왔어요. 네. 네, 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종적으로 움직이면서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죠. 수비 숫자 늘리는 모습이라든가 로드리는 횡적으로 움직이면서 패스 운반해주는 역할이라든가 들어왔고 반면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중에서는 발베르데가 가장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뭐 대단한 골을 넣었고. 발베르데 있잖아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아요. 개 잘하잖아. 네, 40경기 이상 소화했거든요. 예. 다 뛰고 있어요. 그리고 발베르데 너무 잘해줬는데 토니 크로스가 오히려 전반전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던데 어제 경기 중에 라이브 저는 아스날 경기 보고 있었으니까 교체 투입된 모드리치 역시 좀 쉬다 나오고 뒤에 나오니까 클래스가 바로 보인다. 마지막에 잘했죠. 패스 클래스가 달라. 패스 클래스가 달라. 모드리치는.
그래서 모드리치 나와서 패스 한 2방 분위기 바꿔주고 크로스 매우 날카롭고 그러니까 모드리치는 그냥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패스를 했을 뿐인데 위력적인 장면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레알 팬분들이 느낄 가장 큰 아쉬움은 후반전에 너무 일방적으로 밀린 거. 전반은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고 예. 거기서 이제 골도 나왔고 앞서는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반은 그래 경기 운영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후반은 맨시티가 당연히 또 공격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레알의 라인도 내려가고 압박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막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전은 라인을 약간 내렸다 할지라도 역습하는 횟수가 적지 않았어요. 계속 상대에게 경계심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후반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 20분 동안 일방적으로 진짜 주도권을 내줬어요. 그거 그냥 경기장 지우고 보면 누가 베르나베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꿈에서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주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빠방해가지고 두 방 그치.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첼로티 감독이 아마 맨시티 원정 가서는 좀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홈에서 3대3 이거 상당히 어려워졌다.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럼 이거 2차전 예상을 어떻게 좀 하시나요? 지금 아까 아스날 바이어는 두 분 다, 그러니까 형철이는 승부차기의 가능성도 네,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영주 형은 아스날이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레알 맨시티는 2차전. 맨시티가 많이 유리할 것이다. 저도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선제골 내주고 2대1로 뒤집었으면 보통 그냥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맨시티는 이걸 뒤집더라고요. 네. 근데 또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패배하는 팀을 아니까 올 시즌 홈에서 공식 경기 패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를 또 3대3을 만들면서 끝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두 팀의 대결은 2차전 90분 내에 결정은 안 나겠구나. 그러면 연장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연장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2차전 끝나고 엘클이 있죠. 네, 예.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체력을 쓰고 와라. 네, 16강 2차전 끝나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겼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아스날 미넨이 승부차기 가길 바라는 것도 저희한테 이로운 면이 있어요. 뭐가 있죠? 리그 경쟁 중이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또 이제 무승부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네, 저희 또한 간절합니다. 아스날은 또 지금 당장 이번 주말 빌라도 문제인데. 어쨌든 형철이는 맨시티 레알 2차전. 글쎄요. 저는 에티하드에서 맨시티가 웬만해서 레알에게 지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 3대3이 나온 이상 맨시티가 좀 유리함은 있다. 많이 유리하다. 네, 많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레알이 뒤집는다면 대단한 거죠. 뭐 한 7대3?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그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하고 혼란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니시우스가 이겼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2차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덕배랑 주드 벨링엄의 대결 같아요. 네. 덕배, 돌아온 덕배와 네. 벨링엄은 뭐 당연히 원정에서도 아주 필요한 존재감이 있겠고 그바르디올은 이 선수가 2002년생인데 예. 벌써부터 전진되는 어떤 역할과 롤에 너무 잘 적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맨시티 경기를 이번 시즌 내내 다 본 건 아닌데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라이브를 할 때 보잖아요. 그바르디올은 보면 잘해요. 예를 들어 이번 시즌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펩이 뭔가를 약간 시켜요. 그럼 조금 좀 안 좋은가? 이러다가 이걸 하네? 와요. 그랬다가 또 약간 뭘 다시 좀 더 올라가 봐. 좀 더 시켜. 그럼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또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바르디올 원래 이렇게 쓰려고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용도를 이렇게 쓰려고 데려온 거면 나는 역시 펩은 다른 차원에서 선수를 보는구나 라고 볼 텐데 하니까 잘해가지고 이거저걸 붙이는 건지 원래 이런 용도로 쓰이려고 데려온 건지 잘 모르겠어. 둘 다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바르디올을 센터백 자리에 쓰는 것보다는 왼쪽 측면으로 뺀 경우가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죠. 그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까지 해주면 좋겠다. 근데 해. 그러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죠. 다 해. 네. 다요? 네. 왼쪽에서 후방에서 전환하는 것도 해주고 올라가가지고 오버래핑하는 지금 것도 어떤 분들이 센터백인데 풀백처럼 쓴다고 그러잖아. 지금 어떨 때 느낌은 풀백보다도 또 약간 다른 의미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차원에서 맨시티를 이해하려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래, 그건 그래. 그 약간 패배 판단에는 센터백, 풀백
미드필더 구분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수비는 더 그런 것 같아. 그 백스리 쓰고 스토퍼 한 명이 올라와서 풀백처럼 우리의 원래 기준에서의 풀백처럼 역할해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의 포지션 구분이 무의미하다. 아칸지가 막 풀백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워커는 당연히 풀백이니까 올라가지만 뭐 센터백이 될 때도 있고 스톤스 미드필더에 막 그바르디오 풀백 돼서 공격하고 이거는 그들의 스타일은 우리와의 차원과는 좀 다르다. 진짜 볼 때마다 그냥 너무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두 홈에서 비긴 팀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그겁니다. 원정 다득점이 없으니까 0대 0으로 생각하고 가서 뛰고 와라. 반대로 바이언이랑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야? 원정에서 다득점으로 무승부하고 왔다? 이건 우리 홈에서 잡는다. 이 느낌으로 이제 유리한 그림을 가지고 올라가야죠.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저는 워낙에 챔피언스리그에 강한 팀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팀은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 후아니토 정신이 있어요. 레알은 챔스에서는 달라. 기적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물론 이게 바로 경기가 펼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 경쟁을 하니까 그죠? 주말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승점 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네. 바르셀로나하고 8점 차니까 그리고 PL 팀들이 라리가 팀들이나 다른 리그에 비해서 비교적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해요. 빡빡해요. 그 얘기를 사실 그 하이네켄이랑 우리 뒷담할 때도 형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일정 차이가 좀 있다. 그 점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많이 괴롭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당장 생각해보면 이번 1차전도 레알이 9일인가 쉬고 왔는데 맨시티는 주말 하고 왔잖아요. 그치. 사실 그런 차이가 있긴 하다. 일정은 레알이 더 유리했는데 못 이긴 게 그래서 더 아쉽다. 그래,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죠. 네. 예. 자, 어쨌든 뭐 두 경기가 가장 기대를 많이 받는 두 경기가 지나갔고 이제 내일 영주형의 바르셀로나가 네. 파리 원정을 갑니다. 네. 잡나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저는 무승부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골 차 정도로 패배해도 희망을 갖고 네. 뭐 원주익으로 올 이런 거예요. 거. 네. 네.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원정이기도 하고 2차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 트러블 걸려있는 선수들이 지금 7명. 7명인데 그중에 주요 선수가 야말, 프랭키 더용, 아라우호, 크리스텐센이에요. 주축들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선수들인데. 이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무리한 압박을 괜히 했을 때 이들이 일찍 경고를 받으면 2차전 홈에서의 경기까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치. 이 두 팀 간 경기가 90분의 승부로 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80분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쿠바르시의 롱패스 능력도 있고 당장 하피냐의 왼쪽에서의 침투, 오른쪽 야말의 드리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미끼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이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옵션이 최근에 바르셀로나한테 잘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바르셀로나가 압박으로 맞불을 놓기보다는 음바페를 어차피 막을 네. 팀에 조금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게 라인을 내려야 돼요. 역시 아까 맞지 않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실리적으로 하면 네. 좋겠다. 동의해요, 저도. 지금 바르셀로나 팬으로 보이는 분 한 분이 어떤 분이 1차전은 그냥 템백으로 가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도 예. 좀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2차전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파리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그렇게 하겠죠? 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칸셀로를 위로 올리면서 3-2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칸셀로를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를 3명 기용하면 그냥 3명에게 맞춰진 공격을 전개하는 게 더 효과를 본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공격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3-2-5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그죠?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축구를 구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경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원에서 패스 길목 차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상대 공격수들 역시 음바페 그리고 덴벨레. 우스만 덴벨레 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덴벨레한테 실점하는 게 좀 걱정되시죠? 근데 걱정은 되는데 저는 아직도 덴벨레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주사위 던지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날에는 진짜 안 되고 네. 되는 날에는 또 미쳐 날 테니까. 덴벨레 안 되는 날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사위 던졌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어차피 근데 옥상에 반대- 박혀있어. 그냥 이 홈이 안 파져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네, 그렇죠. 파리는 하키미가 징계를 못 나오는데 네. 오른쪽 풀백을 아마 제가 볼 때 에메리가 볼 것 같아요. 그럼 에메리가 본다면 미드필더는 파리가 그럼 사실상 거의 확실해지는데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그리고 이강인까지는 네. 제가 볼 때 무조건 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가르테 별로예요. 근데 제 생각에 4-3-1-2 요즘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엔리케 감독이 항상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는데
덴벨레가 공미이자 가짜 9번의 역할을 그래 봐요. 1회에서잖아. 그리고 저는 음바페, 이강인이 투톱이지만 어떻게 보면 넓게 벌렸을 때 윙처럼 왼쪽 음바페, 오른쪽 이강인 침투 그림. 그리고 가짜 9번 덴벨레가 아래로 내려와서 공미 겸 미드필더 겸 약간 내려오는 역할. 네. 그리고 미드필더를 이제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비티냐가 너무 잘해주고는 있고 비티냐 잘하더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플레이도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그쪽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 그 문제점을 이 팀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텐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공간 커버를 텐센이 시킬 가능성이 크고 더용이 선발로 뛸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물론 이제 많은 언론들이 더용이 선발로 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용이 선발로 뛴다면 칸셀루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쪽 공간을 또 커버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또 더용이 선발로 뛴다면 긴도안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용이 선발로 못 뛰게 된다면 세르지라든가 페르민이 나오겠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경기를 참 잘 풀다가 뒷공간으로 날아오는 패스에 음바페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림. 그렇게 실점하겠죠. 네, 그렇게 실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가 최근 수비력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파리 원정에서 무실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건 않아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1대1 그림 또는 뭐 1대2 정도 패배.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2대1이면 뭐 땡큐베리 감사고 승리를 거두면 그러니까 실점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경기 초반에 실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르셀로나가 막 5분 안에 막 들어가고. 네, 경기 초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면 그거 메우려고 주장창 뛰어다닙니다. 네. 그리고 간신히 메우고 경기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파리 같은 팀을 상대로 그거 메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라인 올리면 두들겨 맞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만 실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형철이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적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파리가 경기가 되게 잘 풀리진 않는데 은근히 상대가 좀 골치 아프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일단은 개인 능력들이 워낙에 우수하고 예, 그리고 빠른 선수들이 앞에 있으니까 빠른 선수들 앞에 있고 그리고 엔리케 축구가 전반기보다 좀 나아졌어요. 전반기 때는 좋아졌어. 도대체 이게 볼 주고받는 맞아. 움직임도 예. 그게 뭐지 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 퍼즐이 되게 잘 맞고 거기다 있거든요. 20몇 경기 못 팰 거야. 예. 예, 거기 지금 파리가 27경기 못 패고 바르셀로나 11경기 11경기 못 패고. 그래서 되게 좋은 흐름 속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파리 경기 보면 이 팀이 우와 이런 소리는 잘 안 나와요. 물론 음바페의 플레이라든가 뭐 이강인의 플레이라든가 누구 플레이에 대해서는 우와 소리가 나오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경과함이 경기 시즌 초반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형철이 예상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파리 2대1 승리. 2대1 승. 네. 근데 그 정도면 형 나쁘지 그 않다. 정도면, 네. 그러면 몬주익으로 와서 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죠. 2대1.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 보겠습니다. 사실 두 팀 다 오락가락해요. 근데 저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아니, 진짜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락가락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락은 홈에서 하고 가락은 원정에서 많이 해요. 예, 맞아요. 물론 최근 가락을 이제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패배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인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1차전으로 아예 그냥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좀 그 개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너무 너무 좀 메가리가 없어. 너무 기복이 심해. 예. 근데 이제 딱 그거죠. 도르트문트는 도니 말런, 뭐 아데미도 사실은 이제 속도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카운터. 말론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변수인데 근데 반대로 아틀레티코도 사실 공격진 컨디션이 100%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네, 그런 점들을 보면 공격진의 결정력 이런 것들이 또 근데 중요하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는 얘기지만 모라타의 그날이 될 수도 있다니까. 아하. 네. 그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는 4강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면 네. 어느 팀이 좀 편한가요? 도르트문트가 편하죠. 도르트문트 편하죠. 네.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안 맞죠 좀. 네, 안 맞아. 물론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우위에 있죠. 예.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이상하게 안 맞아. 안 맞아. 약간 안 맞는 팀들이 있어. 있어 상성상. 이상한데. 예. 이게 도르트문트가 좀 압박으로 아틀레티코를 괴롭힐 수 있는 컨디션이면 참 좋을 텐데. 필크로크는 아무래도 속도는 좀 한계가 있고 말런이 없기 때문에 속도로 뭔가 역습을 낼 수 있는 옵션이 좀 제한적인 게 있고 산초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르트문트가 하고자 하는 축구랑 좀 겉도는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뭐 개인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이게 팀 체질을 바꿀 정도인가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틀레티코가 홈이고 1차전이 볼을 좀 오래 소유하면서 공격진만 제 역할들을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그래도 리듬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뭐 모라타 그리즈만을 쓰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쵸. 근데 데파이도 제법 위협적인 움직임을 또 교체 투입돼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데파이가 부상인 것도 네, 뭐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포워드들이 좀 이 스타일들이 다 여러 개라. 다르죠. 패가 이렇게 요거야? 그럼 요거. 네. 저거야? 이거. 네. 이거야? 그럼 저거. 약간 이게 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가 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전반기에는 모라타 그리즈만 원투펀치의 파괴력이 너무 좋았는데 네, 그쵸. 후반기 들어서 모라타가 침묵하고 있고 데파이는 부상이 너무 잦아요. 지금도 좀 맞고 부상일 있고. 거예요. 네. 거기다 앙헬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도 날씨 탄다고 해야 되나? 아니 되는 날에는 그리즈만급인데 맞아. 주로 안 되는 날이 많아가지고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시메오네 감독은 모라타 백업을 데파이로 그리고 그리즈만 백업을 뭐 앙헬 코레아로 이렇게 기용하는 경우도 있고 골이 필요한 순간 뭐 3명 내지는 4명을 갑자기 이제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전술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즈만 빼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공격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히프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영상 오늘 후토크 외에 요거 포함해서 3개 올라갈 거고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편히 쉬시면서 개표 방송도 보시고 우리 영상도 보시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영주형 와서 주원이 형이랑 파리 바르셀로나 경기를 주원이 형이랑 영주형 둘이 해요. 둘이 파이트 좀 할 것 같아. 저는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문정동 송파 쪽에서 네. 했었던 그 런더리 그 샵 이벤트를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사를 가고 주원 형이랑 영주 형이 입중계를 할 거니까 사실 오늘 그 파비 형님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영주 형이 많이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건 또 다음번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차비 전화번호 알면 내일은 지면 안 된다. 내일만은 지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